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완성의 노연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심화 연계 강의 네 번째 시간이죠. 우리 산문문학 두 번째 시간이자 문학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산문문학에서 주로 나오는 그런 유형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가 아니고 꼭 나오는 그런 유형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개념과 그리고 지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힘을 주고자 하는 부분은 어디냐 하면 첫 번째 1인칭 시점에 관련된 내용을 볼 거고요. 변형된 유형도 함께 여기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소설의 구성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소재와 말하기 방식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네 번째 나와 있는 것. 여러분 그 자료상으로는 맨 뒤에 있는 건데 이 네 번째 나와 있는 거를 보면은 이거를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이 부분은 자, 한자성어죠. 자, 이 한자성어 선생님 지금까지 문제 나올 때마다 누누이 얘기해왔어요. 누누이 뭐라고 얘기해왔죠? 자, 평가원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한 얘기가 있다니까요. 뭐라고 했어요? 자, 체감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한자성어보다는 연계교재 안에 나와 있는 한자성어들을 활용해서 한자성어 문제를 만들겠다. 어지러워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5개의 한자성어가 선택지로 나올 거 아니에요? 어디서 새로운 거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EBS 연계교재 안에 있는 것들만으로 선택지를 구성하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전에도 한번 그 교재 강의할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수강생들 친구 중에, 여러분들 친구 중에 그 김수현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이 수현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냐면 수강 후기에다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나오는 모든 한자성어를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단순히 그냥 한자성어 4글자만 성의 없이 준 게 아니고요. 이게 사용되는 상황, 그 말의 뜻까지 함께 올려줬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물론 수강후기에서 직접 찾아보고 수연이한테 고맙다라는 말을 쓰는 정성도 있어야겠지만 일단 선생님이 이 자료에 함께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료 제공 김수현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자, 모두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정말 수연이 복 받을 거예요. 수연이 이번에 진짜 수능 잘 봐야 될 텐데. 그죠? 자, 이 수연이한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여기 나와 있는 한자 성어들만이라도 여러분이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인터넷 수능 산문문학과 그리고 고득점 300제에도 자, 이런 한자 성어들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선생님이 정리해서 나중에 요약 강의 때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수많은 한자 성어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거기에 좀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요. 주로 이게 고전소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고전소설에서 주인공들이 이런 상황에 많이 놓이더라. 그래서 이런 한자성어 문제가 출제될 수 있더라 하는 부분들은 선생님이 또 따로 굵은 글씨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정말 시간이 없다. 그리고 내가 시험 보기 전에 빨리 뭔가를 좀 이렇게 다다다다 보고 갔으면 좋겠다 하면은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도 한번 보세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요. 답이 있고요. 그냥 그 답 비슷한 게 있고요. 그냥 상관없는 한자성어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 상관없는 한자성어들은 거의 고전소설에서 이런 상황 자체에 처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 좀 선별을 해가지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이렇게 더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자성어 문제 이제 문제 없죠? 더 이상 선생님 신경 안 쓰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하기로 했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관련된 얘기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했죠? 제한적 전지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일 많아요, 그게. 우리 소설 중에 제한적 전지 시점으로 쓰인 게 물론 소설 전체를 놓고 보면 모르겠지만 주로 우리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그 지문상으로는요. 제한적 전지 시점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보편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솔직히. 그죠? 나왔다 하면 뭐 답이고, 그죠? 그 선택지가 있다 하면 그게 답이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표적수사도 가르쳐줬고, 그리고 6월 모의고사에서 문제 경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경향 선생님이 얘기해줬죠. 지난 시간 첫머리에. 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향만 바뀌었지 보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제한적 전지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는 시점을 제한적 전지 시점만 알면 될까요? 아니죠. 요즘 또 중요하게 나오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지문들에도 몇 개 있고요. 바로 선생님 이제 여기에다 좀 힘을 주고 싶어요. 자, 1인칭 시점. 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든 1인칭 관찰자 시점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1인칭 시점이라는 것을 두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인칭 시점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1인칭이 뭐예요? 영어 배울 때, 문법 배울 때 엄청 배웠죠. I, my, me, mine 뭐 이러면서 배웠죠. 그쵸? 뭐 2인칭 하면 you, 좀 짧다. 이제 그 다음 그만할게요. 자, 1인칭 하면은요. 나야, 나. 그쵸? 나 자신. 그래서 우리가 이게 1인칭 시점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근거가 지문에서 말하는 사람이 나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는 거였죠. 그래서 일단 나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건 1인칭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뭐죠? 나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나는 1인칭 시점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작품 안의 서술자다. 이런 말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제한적 전지 시점을 그림으로 그려줬죠. 자, 그러면서 이때 서술자는 얘 뒤에 무섭게 주인공 뒤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얘는 작품 안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점선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요. 둘 중에 한 명이 나가 되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럼 얘는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니까 얘는 점선으로 그릴 필요가 없겠죠. 그림 문제가 또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가 나오고 이거는 작품 안의 서술자이다 라는 점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주인공이다. 이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얘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자, 얘를 보면서 자, 얘의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면서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고 뭐 하여튼 중심인물이 자기가 아닌 경우 이때는 뭐죠? 얘가 얘를 관찰하는 거죠. 이럴 때가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자, 선생님 얘기했죠. 서술상 특징 문제가 경향이 바뀌는 것 같다니까요. 6월 모의고사에서 첫 번째 문제 그냥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안 물어보고 보기로 제한적 전지 시점을 만들어서 냈죠. 이것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인칭 시점에 대한 선생님이 지금 한 이런 이야기들을 보기로 제시를 해주고 그것에 대한 특성을 더 덧붙이고 그런 다음에 그 보기 중에서 자, 보기 중에서 특정한 밑줄을 그어놓고 이 밑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문의 기역에서 미음, 여기 중에 찾아라. 이런 식으로 응용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6월 모의고사에서는 제한적 전지 시점이 나왔는데 자, 우리 이 실제 수능 혹은 9월 모의고사에서 1인칭 시점이 나온다면 어떤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겠냐는 거죠. 자, 먼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에 먼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면은요. 자, 이 1인칭 시점과 관련돼서 6월 모의고사와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어디 나오냐 하면 어디 있을까요? 자, 선생님 좀 주변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자, 어디 있냐 하면은요. 자, 우리 유형편 61쪽에요. 이순원의 말을 찾아서라는 지문이 있었어요. 이 지문에 관련된 문제로 8번 문제에 이런 게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보기의 내용을 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1인칭 주인공 시점에 관련된 이론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자, 소설 속의 작중화자가 나이면서 선생님이 했던 얘기죠. 지우지 말걸. 그럼 증거가 남아있었을 텐데 증거를 인멸해버렸네 스스로. 자, 작중화자가 나예요. 나이고 이 나가 주인공인 경우 이럴 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가 주인공이니까 우리 소설이라는 거는 주인공이 겪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게 나야. 그럼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겪은 이야기를 직접 전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나 자신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독자에게 신뢰감과 친근감을 주며, 그쵸? 우리가 왜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직접 해주면은 막
되게 친한 느낌이 들잖아요. 자기 얘기 막 하는 친구들이랑 더 친해지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자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남의 얘기 듣기만 하고 자기에 대해서 하나도 오픈하지 않는 친구들 별로 친근감이 안 가죠. 똑같은 거예요. 주인공이 자기 얘기를 우리한테 직접 들려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그리는데 효과적이다. 이건 뭔가요? 자, 자기가 자기 얘기하면서 나 이때 심정이 어땠어? 나 이때 되게 슬펐어. 자기의 내면을 자기가 제일 잘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자, 주인공 따로 있고, 자, 다른 인물이, 나라는 인물이 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 사람의 속에는 정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얘가 해석한 만큼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죠? 자, 관찰자 시점과 주인공 시점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그리는데 무엇이 더 효과적이냐? 당연히 주인공 시점이 더 효과적이겠죠. 자, 하지만 자, 이제 밑줄이 나옵니다. 뭐죠? 이야기가 나의 시각을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자, 지금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자, 이 한계, 즉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 이외의 다른 등장인물의 심리를 정확히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얘기하니까 내 마음은 알죠. 하지만 나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다 몰라요.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등장인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심리 상태를 말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1인칭 시점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죠? 자, 모든 인물의 내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죠? 얘는요, 자기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을 찾아서라는 지문에서 나왔던 문제가 이 한개의 밑줄을 쳐놓고 그 다음에 지문에 5군데 A, B, C, D, E 또 이렇게 밑줄을 쳐놨죠. 그래서 한 개의 예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뭐예요? 자기 생각 혹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부분은 한 개가 아니죠. 다른 인물의 생각이나 다른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할 때 한계가 오는 거니까 그 말들 중에서 다른 인물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는 문장, 그런 밑줄 친 부분을 찾으니까 1번이더라, A더라. 뭐예요? 어쩌면 다른 마부들 앞에서 뭔가 낯을 내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누가요? 그 아부제, 그쵸? 나중에 아버지라고 불렀죠, 그쵸? 그 자기의 양아버지가요. 봐요, 모른다 이랬잖아요. 뭔가 낯을 내보고 싶었던 것이다. 가 아니라 그랬는지도 모른다. 즉 추측일 뿐이지 정말 실제 정확한 의도는 알지 못한다는 것. 이게 바로 1인칭 시점의 한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론적 설명은 충분히, 자, 일단 유형, 6월 달에 나왔던 유형이에요. 그죠? 자, 충분히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꼭 이 지문에만 쓰이라는 법도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지문에다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어떤 지문이냐? 우리 유형편에 나왔던 해산바가지라는 그런 지문이 있어요. 이 해산바가지 역시 나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일단 나가 있고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라 그랬어요. 또 한 명의 인물은 누구냐? 남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나라는 서술자는 자기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한테 전달해 줄 수 있죠. 이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머릿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내가 아닌 남편은요, 속을 모르는 거죠. 그죠?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랑 30몇 년을 사셨는데 속을 모르겠대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쵸? 남편의 속을 어떻게 알아? 남편은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는데. 그죠?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 이런 거 소문내면 안 되는데. 저희 부모님은 사이가 좋으십니다. 그러나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때요? 자기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어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이런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문에다가 똑같은 보기를 가져다 놓고 똑같은 문제를 냈다고 합시다. 자, 이런 한계들이 어디에서 등장하는지 찾아보세요. 기다릴게요.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어서 찾아줄게요. 자, 찾아봤죠? 자, 보세요.
지문을 보면은요. 자, 앞부분 줄거리 지나서요. 자, 지나서요. 자,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십시오. 자, 지금 이 상황 무슨 상황인지 알죠? 여러분, 교재를 봤으니까. 자,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요. 그쵸? 자, 그래서 뭐라고요? 노인 수용시설인 암자를 살펴보기 위해서 남편이랑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암자로 가는 길은 무슨 길이냐? 이제 시어머니를 그곳에다가 모셔야 돼요. 그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전에 이제 알아보러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가는 길에 자, 다섯 번째 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남편이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얼굴엔 막걸리가 먹고 싶다고 쓰여 있었다. 자, 남편이 막걸리 먹고 싶어 하는지 정확하진 않죠. 아니, 정말 여기에 막걸리 먹고 싶어 이렇게 써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말이 그런 거지. 뭡니까?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지금 이 아내가 나가 추측한 거죠. 그쵸?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이러한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자기의 심정은 어때요? 나는 너그럽게 웃었지만 속으론 까닭없이 낭패스러웠다. 그죠? 겉으로는 그래요. 너그럽게 웃고 있는데 이렇게 입만 웃고 있는 거죠. 그렇죠? 표정만 웃고 있고 속으로는 되게 낭패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낭패스러움을 어때요? 만약에 남편이 이러고 있었다면 나는 알 수가 없잖아요. 왜? 나는 내 심리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심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에 대해서는 추측을 할 뿐이죠. 그죠? 자, 남편이 좌판에 털썩 주저앉았다. 주인도 찾지 않고 막걸리병 마개를 비틀었다. 등허리뿐 아니라 이마에도 번드르르 땀이 배어 있었다. 자, 남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외양을 묘사하거나 행동을 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은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럴까요? 지금 남편이. 자기 어머니를 노인 수용시설에 맡긴다는 게 그렇게 내키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땀이 흐르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도 계속 뭔가 마음속에 캥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땀이 나고 자꾸만 뭔가 지연시키고 싶고 그쵸? 여기서 막걸리를 마시고 싶고 이런 행동들로 그 심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뭐 짐작할 뿐 정확한 심리 상태를 여기에서 제시해주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뒤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나가 해산 바가지를 보면서 거기에서 내가 아이를 낳을 때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지. 우리 시어머니는 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었지. 그런 분을 지금 내가 노인수용소에 보내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반성을 하고 암자에 가지 않고 그 길로 다시 돌아서 오게 됩니다. 덩달아 남편의 마음도 굉장히 홀가분해졌겠죠. 이거는 어떻게 보이게 되나요? 자,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나는 남편이 막걸리병을 다 비우기도 전에 길을 재촉해 오던 길을 되돌아섰다. 암자 쪽을 등진, 즉 암자 안 가요. 등지고 암자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자, 암자 쪽을 등진 남편은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이 사람 더 이상 삐질삐질 땀 흘릴 그런 초조한 마음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봅니다. 자, 1인칭 시점은요, 뭐 주인공이든 관찰자든 간에 자, 나를 제외한 인물들의 심리를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단순히 이 보기가 나와 있는 지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1인칭 시점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 사실 이 문제 자체는 쉽죠. 이게 연결이 됐을 때 복잡해지는 거지. 쉬우니까 풀어봐요. 뭐예요? 답. 서술자가 3번이죠.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그쵸? 즉 자신의 경험, 한 인물의 경험, 근데 그 인물이 서술자야. 즉 작품 안에 서술자가 있다. 1인칭이라는 거죠. 즉 내가 나의 이야기를 직접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3번이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런데 3번이 되면 자동적으로 답에서 탈락하는 애가 있죠? 뭡니까? 2번. 왜요?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독자의 판단을 유도한다. 자, 여러분 1인칭 시점에서는요. 객관적 묘사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봤던 1인칭
시점 소설들 중에 아무리 주인공이 냉철한 이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서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객관적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데 객관적으로 말할 사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막 누구 이렇게 싸워가지고 와가지고 막 딱 자기랑 싸운 애 욕하면은 두 사람 말 다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끔 보면 1인칭 시점에서 뭔가 객관적인 묘사 뭐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나오면 다 땡이에요. 답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 1인칭 주인공 시점 말해준 3번. 답은 쉽게 찾았는데 더 중요한 개념. 이때는 1인칭 시점은 주관적인 시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해서만 선생님 지금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 알려줄게요. 자, 또 요 틀은 그대로 갑니다. 자, 요 틀을 그대로 가면서 이번에는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관찰자 시점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나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가 다른 주인공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한계가 더 심하죠. 그죠?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래도 아까 그 보기에 뭐가 있었냐면 신뢰감이란 말이 있었거든요. 그죠? 자, 신뢰를 가지고 그 말을 믿으면서 봐줄 수 있는데, 자, 주인공의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그 신뢰성 또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자, 이런 복이 나올 수 있겠죠.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쭉 이제 이론을 설명을 해주면서, 자, 이때 관찰의 수준에 따라, 자, 관찰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에 밑줄을 쳐놨어요. 자, 이러면서 우리가 이 작품을 만약에 봐야 된다, 어떤 특정한 작품을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자, 관찰의 수준이 아주 정말 객관적인, 뭐 아주 객관적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좀 공정하다거나, 이 사람이 좀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물을 깊이 볼 수 있다거나 한다면 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너무 어리다거나, 그죠? 아니면은 뭔가 지적으로 열등하다거나, 아니면 좀 편협한 사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내용을 다 믿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시, 지문이 있죠? 자, 지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문은 또 어디 있을까요? 선생님 왜 이렇게 정리를 못하지? 자, 여기 있어요. 자, 이 김영현의 그해 겨울로 날아간 종이비행기라는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게 바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옆에 해제에 아예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딱 박혀 있어요.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게 1인칭 관찰자라는 거 압니다. 왜요? 일단 읽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나는 형사처럼 물었다. 나가 나와요. 그죠? 아, 여기 있네. 자, 나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주인공인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데, 주된 내용이 누구에 관련된 내용이죠? 나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인하라는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즉, 인하가 주인공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인하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나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 나는 관찰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 말을 보면은요, 이 나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말들을 보면은, 자, 형사처럼 물어보고요. 그죠? 그리고 또 막 중간에 보면 막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권력의 발톱에 걸려 상실되는 아픔을, 어려운 말 막 쓰고 있죠. 그쵸? 권력의 발톱. 그쵸? 자, 그리고 또 어디 소속인지 밝히지 않았습니까? 영장 제시도 없었습니까? 이런 말들을 쓰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지식인이죠. 그렇지 않아요? 막 무식한 사람이 이런 말 쓸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그렇게 사람을 막무가내로 끌고 가기 전에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뢰도는 쑥쑥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죠? 자, 관찰의 수준이 굉장히 깊어요. 우리가 믿을만해요. 자,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별로 삐딱하지 않게 이 작품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관찰자의 말들을 다 믿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일단 1번 문제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 믿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정리를 하고요. 1번에서도 답은
되게 쉽게 나와요, 사실은. 아까 선생님이 해산 바가지 할 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뭐예요? 자, 1인칭 시점인데 관찰자라 하더라도 완전히 객관적이지는 않다 그랬죠. 그런데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니까 정답이 3번이죠. 왜요? 담담한 태도일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1인칭 시점에서. 그런데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 읽어보면 이 사람은 어때요? 뭔가 객관적으로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냉정하게 분석하기보다는 그 인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저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의 아픔처럼 막 공감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죠. 이건 객관적인 게 아니란 얘기죠. 주관적인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뭡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건 아예 틀린 거다. 3번이 답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예요? 관찰의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 수능 완성에는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려는 그런 지문의 예는 없는데요. 자,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던 작품이 있습니다. 자, 채만식의 소망이라는 작품이죠. 이거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자, 아내가 나예요. 즉 아내가 그 서술자가 된다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막 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내는요, 뭔가 생각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자, 이 남편에 비해서 뭔가 좀 그 생각의 깊이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지적으로도 열등하다고 볼 수 있고 생각 자체가 굉장히 편협합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관찰의 수준이, 즉 관찰자의 수준이에요. 관찰자의 수준이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아내에 대한 신뢰도는 막 떨어진다는 겁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못 믿게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반대로 이 사람이 비판하고 있는 남편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진다는 거죠. 이 사람이 오히려 긍정적인 인물이구나. 이런 식으로 봐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특강 심화 연계 강의에서 이 소망이랑 똑같이 채만식의 작품 중에 치숙이라는 걸 예로 들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개념 때문에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이 치숙이라는 거는 어리석은 숙부, 어리석은 아저씨란 뜻입니다. 이때 조카, 그러니까 나가 조카예요. 이 나라는 서술자가 이 아저씨를 참 저렇게 쓸데없는 사람이 없다. 참 저렇게 뭐 이렇게 못하고 뭐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비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 나오는 서술자 나의 말을 들어보면 얘 정말 무식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무식함을 드러내 보일수록 얘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반대로 얘가 비판하고 있는 그 아저씨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우리 이 유형의 문제가 수능 완성에 있지만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러한 문제 유형으로 서술상의 특징 문제 유형이 바뀌어 갈 수 있다는 거. 아직 6월 모의고사에서 한 번만 그랬지만 충분히 또 이런 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원은 항상 신유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리고 평가원의 신유형에 도움이 되도록 EBS 교재를 쓰시는 분들도 새로운 유형을 개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EBS 교재에 조금이라도 새로운 그런 유형이 나타나면 평가원에서는 이 유형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평가원에서 6월에 제시했던 유형인데 수능 완성에도 이 유형이 나왔다. 가능성은 말 안 해도 뻔하겠죠? 그쵸? 이런 문제 유형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인칭 시점에 관련된 얘기 중요해서요. 선생님이 쭉 지금까지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구성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구성이라는 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이 구성에 얽혀 있습니다. 이 구성이 서술상 특징 문제에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보기에 특정 구성에 대한 설명을 넣어주면서 단독 문제로 나오기도 하죠. 자, 선생님은요, 바로 그 후자에 그 보기에 나오는 구성이 좀 특이했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편적인, 그러니까 다른 작품에도 다른 지문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이 현대소설과 관련된 구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대소설 구조 중에 자, 우리가 실전편에서 이리도라는 작품을 봤어요. 자,
굉장히 어려운 작품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던. 그죠? 보면은 막 일본인 객이 이리를 막 쏴 죽인다고 총을 갖고 나갔는데 결국 이리한테 공격을 당해가지고 죽고 나중에 피가 말라붙어 있는 권총만 돌아오고 뭐 이런 내용이었죠. 이리도. 요거였죠. 그쵸? 자, 근데 요 기억나요? 그거? 어려웠던 거? 자, 중요한 거는 지문이 어렵고 쉽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 이 이리도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25번 문제. 거기 자료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보기 해가지고 어떻게 돼 있냐? 자, 이야기 1, 그 다음에 이야기 2, 그 다음에 이야기 3. 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보기의 그림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면 너무 쉬워지니까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좀 더 어렵게 보이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요. 자, 이야기 1은요. 처음 부분이에요. 처음 부분은 뭐냐 하면은 어른이 된 나가 어린 시절의 나를 회상하는 겁니다. 자, 어린 시절의 나중에 어떤 부분을 회상했냐 하면 즉 이 이야기 1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선생님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겠죠? 이야기 속의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자, 어른이 된 나가 회상을 해요. 자, 어린 시절 내가 한간 방에서 만수와 함께 만수 외삼촌의 이야기를 듣던 그 시절을 회상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 1 속에 드러난 회상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3번 이야기는 거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밑에 몽골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몽골에 만수랑 내가 간 건 아니죠. 이 몽골은요, 내가 가본 곳이 아니라 만수 외삼촌이 가본 곳이에요. 결국 내가 방에서 만수 외삼촌에게 들은 이야기를 어른이 돼서 회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몽골은 뭐예요? 또 이 안에서 들은 이야기니까 또 작은 네모로 그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의 구조를 만약에 그리게 된다면 얘가 만약에 연계가 돼가지고 나온다면 아마 똑같은 그림이 나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변형돼서 나올 겁니다. 왜요? 이게 더 정확한 그림이니까요. 자, 그럼 보세요. 결국 뭐냐? 내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죠? 그러면 뭐가 먼저예요? 이야기 1이 먼저예요? 2가 먼저예요? 2가 먼저죠. 그쵸? 벤자민 버튼이 아닌 이상 어른에서 아이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아이였다가 어른이 되는 거지. 2가 먼저죠. 자, 그 다음 뭐예요? 자, 한간 방에서 내가 만수 외삼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이 만수 외삼촌이 해준 얘기는 몽골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면 만수 외삼촌이 우리한테 얘기한 게 먼저예요? 몽골에서 이리 때랑 이런 일이 있었어가 먼저예요? 당연히 얘가 먼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순서를 정확히 잡게 되면 3, 2, 1이 된다. 이게 바로 몇 번? 1번 선택지의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이야기 구조가 사실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다 뭐예요? 내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여기에서는 만수 외삼촌이 몽골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네들을 보면은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는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그죠? 자, 이 이야기가 사실은 중심 이야기예요. 제목이 뭐야? 이리도잖아요. 그럼 이리와 관련된 내용이 중심 내용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보여주고자 했던 그림이고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은 뭡니까? 틀이죠. 액자죠. 결국 이 작품은 액자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구성은 두 가지죠. 첫 번째, 액자 구성이다. 치우치긴 했지만 뭐 이거 그리기 나름이니까요. 두 번째 뭡니까? 자, 실제 일은 3, 2, 1 순으로 일어났는데 여기서 서술은 1, 2, 3으로 돼 있죠? 즉, 실제 사건이 일어난 순서와 반대로 돼 있다. 역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역행적 구성과 액자식 구성을 모두 읽어낼 수 있는 이런 보기였어요. 자, 그러면 이 보기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수필 지문이 하나 있어요. 이 수필 지문에도 자, 이러한 구조가 비슷한 구조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문제도 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수필 지문 장준하의 탈출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자, 봅시다. 요 틀에다가 그대로 그려볼까요?
아, 귀찮네? 선생님 다시 그릴게요. 자, 장준하의 탈출이라는 작품. 자, 이 탈출도 선생님이 3개의 삼각형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보십시오. 자, 보기를 한번 보세요. 4번 문제에 보기가 있는데, 자, 이 글은 글쓴이가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학도병으로 징집되었다가 탈출하여 광복군에 합류한 체험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일본 병영에서 탈영하기 직전에 겪었던 일을 서술하면서, 자, 다양한 표현으로 과거에 대한 회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 지금 이 사람이 탈출한 이야기니까 제목이 탈출이잖아요. 그런데 탈출하면서 글을 썼을까요? 아니죠. 다 탈출한 다음에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서 글을 썼겠죠. 자, 그러면 가장 바깥에 있는 삼각형은 뭐가 될까요? 현재의 나가 되겠죠. 그쵸? 자, 현재. 즉, 무슨 얘기냐? 이미 탈출했어요. 탈출 이후 의 나가 회상을 하겠죠? 자, 어떤 내용을 회상을 할까요? 당연히 탈출하던 그 당시를 회상하겠죠. 그래서 탈출 당시를 회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탈출 당시에 그 회상한 내용이 바로 이 위에 나와 있는 지문이에요. 자, 어려운 건 뭐냐면은요. 자, 이리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나와 어린 시절 그 이야기를 듣던 나와 그 이야기가 이렇게 3개의 층위로 나와 있었죠.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층위가 아니라 겉으로 보기엔 2개의 층위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요? 현재 나의 모습은 안 나오고 뭐예요? 자, 탈출 당시의 나의 모습과 이 탈출을 하면서 이 사람이 또 과거 회상을 하죠. 자, 어떤 장면들을 회상하죠? 탈출하면서 내가 처음 입영할 때 이랬지. 내가 입영할 때 뭐 고향에서 환송회를 해줬지. 그리고 입영하고 나서 뭐 훈련을 받을 때, 교련 훈련을 받을 때 막 어떤 이런 구역질 나는 애들이 있었지.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탈출하면서 탈출 당시에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문이 표현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딱 이렇게 2단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만 나와 있었으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문제는 4번 보기에서 여기서 이 겉에 한 단계를 추가를 했다는 거죠. 근데 말이 되는 거죠. 이게 수필이니까. 탈출한 다음에 현재 그 탈출 당시를 회상하면서 글을 쓴 거니까. 글에 표현된 부분은 빨간 부분.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그 당시를 작가가 글을 쓰기 위해서 회상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봤을 때요. 중요한 건 뭐였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4번에 보기를 보면은 자, 현재에서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 이게 1차 회상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다시 과거를 회상하는 2차 회상을 그림으로 그려놨죠. 그쵸? 자, 그럼 뭐가 될까요? 자,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게 바로 이게 1차 회상이 되겠죠. 과거에서 또 그보다 과거를 회상하는 게 2차 회상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 네모는 뭐예요?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게 1차 회상이니까 바깥쪽의 네모가 바로 이거고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게 2차 회상이니까 안쪽에 있는 네모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A, B, C, D, E 자, 우리가 A, B, C, D, E만 보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물론 풀 수는 있는데 헷갈려요. 자, 뭐 지나가 주었다, 스치고 지나갔다, 되살아났다, 솟구쳤다, 꾀하고 있다. 이게 다 뭔가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 머릿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2단계인지를 살펴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A, B, C, D는 다 뭐냐 하면 자, 탈출 당시보다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회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마지막 2는 뭐예요? 2. 자, 꾀하고 있다. 그 윗줄 보면 뭐뭐뭐뭐만 지금. 그죠? 자, 지금 즉 탈출 당시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만 1차 회상에 속하고 나머지는 2차 회상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의문이 풀리셨나요? 아마 이 지문 여러분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리도도 어려운데 이리도는 이제 그림을 선생님이 새롭게 그려줘서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서 A, B, C, D를 따지는 게 좀 어려웠던 친구들 이리도의 그림과 연결지어서 보면 오히려 쉽게 풀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보면은요, 어때요? 과거 회상을 하는데 그 과거가 한 시점이 아니죠. 이리도는 그래도 그 만주 땅에서, 몽골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거기에서 순서대로는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보면은 뭐, 입영할 때 기차역에서 있었던 거 회상했다가,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훈련 받을 때 회상했다가, 그 다음에 또 환송회 할 때면은 그것보다도 더 전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순서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이렇게 액자 구성과 그리고 역행적 구성, 뭐 역순행적 구성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건 뭐냐 하면은요,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좀 쉬운 그런 개념인데 그냥 한번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이게 선생님이 수능 특강 심화 연계 때도 얘기했었던 건데요. 자, 수능 완성에 한 번 더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수능 완성에는요, 이 구조가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요 지문에 관련해서만 알아두시는데 뭐냐. 바로 우리가 그 실전편에 나와 있었던 숙향전이라는 작품. 자, 요거 할 때 보기에 뭐가 나와 있냐 하면은 적강화소가 나와요. 개념 급탑제 때 했던 거 기억이 나나요? 자, 적강화소 자체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보기는요. 네. 자, 수능 특강에는 그래도 적강화소 자체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수능 완성에서는 여러분이 특강에서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거 자체를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기보다는 이거를 이 작품의 내용에 대응시켜서 제시를 해주고 있죠.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적강화소가 뭔지 개념을 모른다면 아무리 보기에서 여러분한테 힌트를 줘도 여러분이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문보다 중요한 게 보기예요. 자, 이 소설은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조가 대응하고 있다. 자, 천상계와 지상계. 자, 일단 천상계 하늘나라죠, 그쵸? 자, 그리고 지상계 땅이에요. 자, 여기는 뭐 초월적인 인물들이 살고 여기 사람들이 살겠죠. 그쵸? 그런데 이 천상과 지상이 모두 존재하는 이원적 구조인데 이게 대응한다라는 얘기는 뭔가가 이렇게 서로 짝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뭐와 여기에 뭐, 여기에 뭐와 여기에 뭐, 여기에 뭐와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짝을 짓는 게 바로 서로 대응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적강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적강이 뭡니까? 적이라는 거는 유배간다, 쫓겨난다는 뜻이고요. 강이라는 건 아래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유배를 갖겠어요? 아래로 떨어지려면. 여기선 치솟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천상에 있는 어떤 인물이 죄를 지어서 지상으로 내려가는 내용. 이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적강 구조다, 적강 화소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얘는 어때요? 지상에서 잘 살다가 다시 천상으로 올라오게 되는 구조가 거의 보편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누가 여기에 누구로 태어났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보기의 내용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천상에서 태을성이라는 애가 월궁소아와 사랑했다는 죄로 근신하다가 누구와? 자, 설중매와 부부가 된대요. 그죠? 자, 그러다가 월궁소아는 월연단을 훔친 죄로 쫓겨나고, 자, 이 태을성은 그것을 월연단 훔친 걸 받았다는 죄 때문에 쫓겨나고,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이선과 숙향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얘는요. 자, 얘는 불쌍히 여겨서 뭐예요? 자, 태을성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간 후로 시름에 잠겨 있다가 약수에 빠져 죽어요. 그래서 천상계를 다스리는 상제, 옥황상제겠죠? 이 옥황상제가 얘가 불쌍해서 여기에서 양왕의 딸인 매향으로 태어나게 해줍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자, 적강화소에서는 보기에서도 얘기하듯이 천상계의 구조와, 천상계의 어떤 인물 관계와 지상계의 인물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대응되겠죠. 즉, 인물만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들의 관계 역시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보면은요, 자, 얘네들은 사랑했는데 헤어지게 되고요. 뭔가 시련을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태을성은 이 설중매를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얘 혼자 얘를 사랑했죠. 내려와서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내용. 자, 내려와서도 이선과 숙향이 먼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 역시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매향이랑 결혼을 하게 된다. 역시 이 경우에도 이선은 매향을 쳐다보지도 않는데 매향이 혼자 이선을 짝사랑하고 있다. 그대로 인물의 관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강화소가 무엇인가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여러분에게 알려주자면, 선생님이 그 유형편 할 때, 자, 개념 부분에서, 자, 고전소설의 U자형 구조라는 거, 혹은 V자형 구조라는 거 설명해 준 적 있을 거예요. 즉, 주인공이 행복했다가 불행에 빠졌다가 다시 행복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구조를 우리가 V자니까 이게 V자형, U자형 구조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적강 구조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늘에 있던 애들이 죄를 짓고 지상으로 쫓겨갔다가 여기에서 잘 살고 다시 천상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적강 구조라는 것은, 적강화소라는 것은 이런 U자형 구조, V자형 구조. 문제는 얘들아, 여러분 이거는요. 시험지에 안 나오는 용어예요. 시험지에는 이게 뭐라고 나온다? 고난과 극복이라는 말로 바뀌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상에서의 삶 자체가 고난이 될 수 있고 이것을 극복하면 업그레이드 돼서 천상으로 올라오게 된다. 요 개념까지 여러분이 연결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선생님 이제 구성에 대한 이야기도 다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소재와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야기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재와 말하기 방식이라는 거는요, 뭐 항상 한두 문제씩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말하기 방식 문제는 고전 소설에서 많이 나오게 되죠. 자, 말하기 방식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뭐 예전에는 말하기 방식 한 20가지 정도? 이렇게 막 선생님이 정리를 해서 줬었는데요. 뭐 20가지를 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폭력일 수도 있죠.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그때그때 하세요. 괜찮아요. 그때그때 하는데 뭘 따지면 되냐? 얘가 이 말을 왜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말을 함으로써 얻는 게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 속에 숨어있는 그 인물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속담을 들고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다든가 무슨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만 봐주시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말하기 방식에 관련된 내용, 자, 요거 여러분 그냥 지문 한번 보세요. 자, 고전소설 중에 우리 수능 완성에 김태자전이라는 지문이 있었습니다. 이 김태자전에서 여기서 소선이라는 애가 말을 하는 부분을 A하고 B 두 부분을 딱 지정을 해놨는데요. 여기에 드러나는 말하기 방식 문제가 3번 문제입니다. 그냥 그때그때 보면서 비교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 말을 한 의도가 무엇이며 거기에 사용된 방법들을 따져주시면 정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재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소재란 글 속에 드러나는 어떤 특정한 물건 같은 겁니다. 그리고 특히 고전 소설에서는요, 소재의 기능 꼭 물어봐요. 주로 나오는 소재가 뭐냐 하면은, 뭐, 피리 같은 거 나와요, 피리. 또 아니면은 뭐, 서간. 서간이 뭐죠? 다른 말로 편지라는 말로 나오기도 하고, 글월이라는 말로 나오기도 하고. 그죠? 자, 뭐, 피리, 뭐, 서간, 뭐, 아니면 무슨 뭐, 주머니. 이거 뭐예요? 네가 무슨 이렇게, 위험에 빠졌을 때 주머니를 열어보아야, 뭐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주머니라든가, 아니면 뭐, 그림.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피리가 나오든, 서간이 나오든, 주머니가 나오든, 그림이 나오든. 자, 소재가 하는 역할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일으키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인물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소재의 기능을 우리가 방금 봤던 그 김태자전에 적용을 해본다면, 자, 문제가 있었죠? 자, 어떤 문제였죠? 2번 문제, 서간의 기능 물었습니다. 자, 이 편지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죠. 편지 때문에 소선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고, 그쵸? 편지 때문에 소선이가 눈도 뜨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 소재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외에도 뭐예요? 문제를 만드는 거. 그 소재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갈등을 형성한다, 혹은 뭐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에 제시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산문문학 관련해서 소설 몇 작품 그리고 수필 한 작품 보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문학 여러분 중요한 건 개념이에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시도를 하셔야 되고요. 이 개념을 여러분이 다른 연계교재나 꼭 수능 완성에만 적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 수능이나 고득점 300제에도 적용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요, 비문학에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또 기대 만발하고 오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